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자, 이제 중개대상을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목, 광업자나 공제자단. 특히 임목 부분이 시험 문제 좀 잘 나와요. 자, 오늘 배우는 부분이 약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총칙 부분에서 한 2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 1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임목 부분이 중개대상 부분에서 어렵게 나오면 임목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게 난이도 쉬우면 대부분 이제 중개대상물 문제 나오고요. 자, 임목은, 자, 나무를 등기하는 건데요. 자,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를 등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수종, 수량 상관없고요. 일필지, 일부건 전체는 상관없어요. 자, 이 나무를 묶어서 등기하는데 나무를 등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 일단 시군에 가면 임목, 등록, 원부가 있습니다. 자, 임목, 등록, 원부에 뭐 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한다?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의 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거 외에는 일단은 나머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해야 됩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등기하는데 등기의 전제 조건이 뭐였죠? 등기의 전제 조건은 뭐다? 임목, 등록, 원부에 어떻게 한다? 등록을 해줘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록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 되죠. 하나의 물건이 되고 어떤 권리가 생긴다? 소유권과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소유권,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자, 소유권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생긴다는 것은 나무에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만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밑에 또 소유권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땅 있죠? 이면 땅 있죠? 토지에도 소유권이 있고 나무에도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이 두 개가 분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 생기니까 나무만 어떻게 돼요?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임목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만 별도로 처분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벌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벌목, 시골 출신 분들은 벌목하는 걸 과정을 한번 봤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저쪽 산계지가부터 이제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죠? 자, 이렇게 벌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목 등기를 많이 해요. 자, 물론 이제 돈 빌리기 위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임목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토지 소유자, 임목 소유자 달라졌다. 팔면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다가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때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 들으라 그럽니다. 보험을 붙여야 된다. 자, 왜 보험 들으라 그러냐면 자, 여기 나무가 뭐 할 수 있어요? 네, 불날 수 있죠. 산불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붙여야 된다. 보험을 들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 이제 나무에 설정됐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나무에. 근데 이 서 있는 나무를 벌목해요. 이제 이 임목의 주목적, 임목 등기하는 주목적이 따로 팔아가지고 이제 벌목업자가 벌목하기 서랬죠. 자, 저당권이 설정된 이 임목을 벌목해가지고 산기슭에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 쌓아놓은 벌목된 임목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네, 미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당연히 여기 저당권 있을게. 여기도 저당권 있겠죠? 자, 그럼 저당권에게 미치는 이 임목을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당권의 경매가 무슨 경매예요? 경매는 이제 저번 주에 잠깐 배웠으니까 기억 좀 나실 거예요. 오늘 경매 얘기가 한 두 번 나옵니다. 자,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무슨 경매다? 예, 임의경매죠. 자, 그럼 임의경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단 피담보 채권은 존재해야 되고 이행기가 도래되고 이행 지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라놨으니까. 예. 그 뒤에. 잘라놨으니까 그 뒤에. 예. 누군가가 한 토막씩 들고 갈 수가 있죠. 손실염려가 있죠? 예.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하나 들고 가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한 토막씩 들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우리 동네는 이거 산판이라고 그러거든요.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상자에서 잔뜩 써놓으면 밤에 가가지고 몰래 한 토막씩 들고 가서 숨겨놓다가 뗍니다. 예, 이게 손실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게 절도지만.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눈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눈비 맞으면 또 썩을 염려도 있죠. 그래서 미리 파는 거예요. 자, 근데 미리 팔아놨다가 파는데요. 다만 대금을 못 받아요. 대금은 이행기가 도래될 때까지 공탁을 해놓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임목등기와 관련된 부분 해봤는데, 자, 임목등기를 하게 되면요. 자, 일단 어디다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목등기부가 별도로 편찬되지만, 자, 토지등기부, 표제부, 여기 토지등기부 있죠? 표제부에 임목등기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대략 여기까지 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곧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업재단과 광업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는 어느 법에서 하냐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름이 뭐였어요? 저당이라는 게 있죠? 요걸 염두에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여기에 공장, 광업과 관련된 부분은 광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공장이나 광업이나 내용 똑같아요. 자, 일단 공장을 한번 보죠. 자, 공장 건물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공장 용지가 땅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 두 개를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다 이 안에 기계, 기구, 설비들이 있습니다. 설비들이 있고, 자, 공장과 관련된 무채재산권, 즉, 자, 지식재산권이 있어요. 지식재산권인데, 이 지식재산권, 이게 뭐일까요? 공장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거를 뭐 함으로써 재단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목록 만들어서 이거를 뭐 하게 된다면, 등기를 하게 된다면, 재단 목록 만들어서 등기를 하면, 자, 요 전체가 뭐가 된다? 하나의 물건이 생긴다. 즉, 소유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유권과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한 권리가 생긴다. 지금 소유권이 생긴다는 건 이 전체가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한다?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예, 처분할 수 없다. 자, 기계만 한 대만 이런 게 처분할 수 없는 거야. 땅만 처분할 수 없다. 자, 전체적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 뭐예요? 경매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압류, 가압류 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재단 등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하는 이유는 뭐다? 뭐가 목적? 저당이 목적이에요, 저당이. 자, 법 이름에 공장 및 광업재단 뭐예요? 저당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당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단 등기해 놓으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해 줘야 돼요. 저당권을, 자, 재단 등기 후에 10월 이내에 뭐하라? 저당권을 설정하라. 만약에 재단 등기 후 10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재단 등기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등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자, 그럼 왜 재단 등기 효력을 소멸시키느냐?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지금 공장 운영하는 사장인데 돈을 1억을 빌린 거예요. 근데 1억 빌려놓고 안 줘요, 지금. 그럼 안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빌려준 사람은 일단 뭐라도 하나 잡아요. 기계라도 하나 잡아야죠. 자, 기계 요즘 뭐 억대 넘어가니까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기계 한 대만 처분해도 1억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데 이걸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재단 등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기계 한 대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잡으려면 이 전체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덩치가 너무 커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권을 설정하나 몇 개월이네? 10월이네. 자, 여기까지가 광업재단과 공정재단. 요거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 요까지만 알아두시고 주로 이제 중개대상물로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요겁니다. 임목.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보죠.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자, 일단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세 가지로 나뉘죠.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뭐가 있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목만 한번 여기서 적어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자, 사적거래. 사적거래가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개입. 여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일단 사적 거래가 여러분들 교재 다 했으니까 이제 교재 있는 거 봅니다. 사적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 줄 수 없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국공유 재산이에요. 국유 공유 재산. 뭐가 있겠어요? 바닷가 뭐 이런 것들. 바닷가를 여러분들 개론해서 뭐라 그래요? 바닷가. 빈지라 그러죠, 빈지.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 공도. 단, 도로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것은 사유도로가 있습니다. 사유도로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지목이 도로를 하더라도 만약에 사유로 돼 있다면 이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공도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유로 귀속되고 뭐 있어요? 뭐 무주부동산,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행정재산, 뭐 시청, 구청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누가 또 불사지려고 했던 게 있대요. 그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동대문은 또 남대문을 또 저번에 불사질렀더만은 동대문을 또 불사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다행히 그래도 빨리 가서 잡아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국유로 귀속돼 있죠? 이거는 일단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뭡니까? 자, 이 문화재 같은 거, 자, 불국사 이런 것들, 불국사, 해인사 뭐 이런 절 있죠? 이거 중개대상물에 해당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 됩니다. 네, 돼요. 이거 누구 재산이에요? 국가 거? 아닙니다. 이건 종교재산이죠. 예, 종교재산은 다만 불국사라든가 해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통사찰이죠. 그럼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허가 받으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돼요. 자, 국유로 귀속된 것만 중개대상물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개입 여지가 없는 거. 자, 거래는 가능한데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상속. 그 다음에 증여. 증여 거래죠. 증여도 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수용. 수용.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왜냐?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있죠. 자,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공개매각을 통해서 팔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공개매각을 통해서 팔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경매 대상 부동산과 그 다음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있겠습니다. 자, 경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돼요. 글자 두 글자 차이에 따라서 중개 대상 해당되고 안 되고 차이 납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목적물은 같아요. 물건을 하나를 두고 입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이 물건이 법원과 그 다음에 또 매수자 사이에서 법원과 매수자 사이에서 공개매각을 통해서 팔고 있죠. 그러면 끼어들 수 없죠.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개입 여지가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물건이 이 똑같은 물건입니다. 이걸 누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때는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집이 뭐가 됐다? 여러분들 집이 경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됐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내가 이 경매가 들어온 집을 팔 수 있어, 없어요? 팔 수 있죠.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가끔씩 보면 경매된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개업공사나 이런 소리 받아가지고 잡아서 중개 주거나 아니면 직접 사거나 하는 경우 있어요. 왜? 경매 들어온 물건 급하니까 아무래도 경매로 팔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싸게 해서 이제 넘겨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매수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만약에 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경매 최종 낙찰받은 매수자가 있죠? 뒤에 돈 다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뭐 한다?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제 보통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경매를 뭐 하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번 주에 경매를 배우면서 이거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자,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대금 완납 전까지. 자,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그랬어요. 자, 대금 완납 전까지 경매를 취할 수 있다. 대금 완납되는 순간에 소유권 넘어가죠? 이때 대금 완납 전까지. 다만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사순위 매수 신고인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뭘 받아야 된다? 예, 좀 동의서가 첨부돼 줘야지면 돼요. 자, 이렇게 경매를 취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소유권을 넘길 수, 즉 팔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등기하는 부동산은 뭐다? 중개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게 3번 정도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매대상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경매 등기하는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거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하면 준부동산이죠? 그거 말고도 준부동산 많죠?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다 준부동산에 해당되지만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중개대상물 아니다. 뭐 항만운송사업재,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이 선박은 선박 등기하는 거죠? 자, 몇 톤 이상 등기가 가능해요? 뭐 몰라도 돼요. 2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끔 왜 이걸 물어보냐면 가끔씩 제 기출문제 20톤 이상의 선박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숫자가 20톤이 나오냐? 그게 이제 등기가 가능한 숫자가 20톤이에요. 근데 뭐 20톤 밑이건 위에건 간에 선박 자체는 중개대상물 돼야 안 돼요? 네, 무조건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권리금 이런 것도 중개대상물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거. 자,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거 뭐 있을까요? 점유권. 점유 상태가 상실되면, 자, 점유 상태가 상실되면 본권도 상실됩니다. 점유권은 나가는 순간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고요. 자, 이거는 수호봉제선 권리죠? 이전성이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동산에 설정하는 질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채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특허권이라든가 신용신안권, 저작권 이런 것들 이걸 모두 중개대상 권리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법정 지상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유치권이 있어요. 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유치권 요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성립시와 그 다음에 이전시로 나눠져요. 성립시에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왜요? 법정 권리죠.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설정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저쪽처럼 자,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임목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끼어들 수 없죠. 자, 그런데 이거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유치권 이전성 있어 없어요? 이전할 수 있죠. 자, 법정 지상권 부분에서는 공부 잘 기억해 보세요.
법정 지상권과 건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옮길 때는요, 이전할 때는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유치권도 이전성이 있어요. 유치권도요. 자, 그럼 유치권 이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유치권 공부하셨죠? 유치권은 보통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뭐예요? 보통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 필요비 유입비와 관련된,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어요? 공사, 대금. 이걸 흔히 건설 유치권을 많이 표현하는데, 자, 공사, 대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치권 행사하는 거 보셨어요? 이 부분에? 유치권 행사하는 거. 자, 여러분들 프랜카드 이렇게 붙여놔요.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뭐 이런 거. 요즘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것 다 해결 다 난 것 같은데, 옛날에 왜 저기 종로 3가에 가면요, 단성사라고 있었어요. 그 극장이 헐고서 새로 졌는데 거기에 유치권 행사 옛날에 있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1억을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자, 유치권 행사하려면 어떻게 조건이 점유해줘야죠? 일단 점유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면서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누군가 B가 와가지고 이거 나한테 넘겨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을 거니까 나한테 넘겨. 자, 그래서 이 1억 받을 것을 누구한테? B한테 넘기고 이 돈을 여기서 받아간다면 이게 유치권에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누가 주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조폭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권 같은 거 보면 주로 이제 조폭들이 이걸 많이 장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거 1억짜리, 그 1억 주나요? 안 주겠죠, 당연히. 보통 이제 그 얘네들이 넘기는 거 보면 1억 정도면 4천, 5천 이 정도에 넘겨요. 그 후려쳐도, 왜냐면 얘네들은 공사대금 급하거든요, 지금. 이거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요. 뭐 나머지 좀 자재대금도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폭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 줄 테니까 4천만 5천만 원 줄 테니까 야, 나한테 넘겨. 그러면 일단 현금 당장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막기 위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B가 여기 와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주한테 돈을 받아내죠. 요즘은 아주 은근하게 받아냅니다. 옛날처럼 도끼 들고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합법적인 경계선 있죠. 딱 경계선까지 딱 나갈 듯 말 듯 하면서 일단 받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 아주 피곤합니다, 이게. 저 안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유치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전성이 있다. 그래서 이전성이 있기 때문에 자, 성립 시에는 뭐가 되는 거? 대상물이 아니지만 이전할 때는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부분 끝나는데, 자, 뒤에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보면, 자, 거기에 문제 한번 보죠. 공유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보죠.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된 특정된 건물. 이미 피분양자가 이미 선정되어 있죠. 예, 그거는 중개대상물이죠. 영업용 건물, 비품, 점포 이체에 따른 이점 무형물. 이게 니은디귿 다 뭐예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니은디귿 다 뭐를 표현한 거다? 권리금 표현한 겁니다.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에 이주자 특징을 공부할 수 있는 대토권. 예, 이거는 대토권은 중개대상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보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험 제도. 자, 시험 시행 기관 있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그다음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으로 나눠져요. 자, 원칙적 시험 시행은 누구다? 네, 시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적이에요. 그래서 예외적 시험 시행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시험을 직접 출제하거나 아니면 또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시행도 할 수 있고요. 출제도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균형 유지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직접 출제, 시행하고자 할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의결. 이게 시험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죠. 의결사항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 시도지사가 하고 국장이 출제하고 이렇게 옛날에 했었는데 13회 때부터
13회 때부터 이제 바뀝니다. 지네들이 하기가 귀찮으니까 남의 기관에다가 떠맡겨버린 걸. 떠맡겨버린 걸 뭐라 그런다? 위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은 어떻게 된다? 위탁은 일단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의 장하면 누구예요? 시도의사 또는 국장 둘을 묶어서, 시도의사 또는 국장 둘을 묶어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하고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일단 하게 되는데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협회. 자, 지금 현재 어디다가 위탁되어 있어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위탁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어디에 위탁될 수도 있다? 협회에도 위탁될 수 있다. 협회로 위탁되면 시험 문제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그랬죠. 제가 주택관리사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라. 넘어가기 전에 오늘 협박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원칙 이외라고 관련된 부분도 같고요. 자, 이제 위탁하게 되면 이제 관부에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을 보죠. 응시 자격은 일단 나이 불문,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누구도 볼 수 있어요? 외국인도 볼 수 있고, 미성년자 볼 수 있죠. 나이 불문, 미성년자 볼 수 있고, 자, 국적 불문 누구도 볼 수 있다. 네,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자, 일단은 나이 불문, 국적 불문이니까 미성년자, 외국인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 응시가 불가능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누구였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어떻게 된다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취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간 일단 시험 못 보고요. 자, 부정행위자 있었죠? 부정행위자가 있었다.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5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자,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뭐하고?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5년간 무효 처음 받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3년, 5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제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부분 1월 달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죠? 한 사람 지우개에다가 써가지고 했던 거 있었죠? 예, 제가 수강생 좀 팔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합격해가지고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부동산. 예, 이제 그 사람 제가 한번 좀 팔아먹었는데, 자, 또 하나 이제 부정행위자 있었어요. 이거는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고, 여러분들 다른 아마 선생님한테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13회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서 시도의사 국장이 직접 하다가, 13회 때 넘겼다 그랬죠? 그때 이제 어디로 위탁시키냐면 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시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처음으로 다 위탁받아가지고 13회 때 시행을 하는데 그때 시험지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서 유출되냐면 대전지부에서.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대전지부에서 이제 거기는 공무원,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준공무원이 시험지를 얼마 받고 유출시키냐면 800만 원을 받고 유출시킵니다. 원판은 유출되지 못하고요. 원판은 원래 이제 응시자가 있으면 숫자 다 세가지고 남은 거 그대로 반납하도록 돼서 이건 왜냐하면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 다 셉니다. 그대로 이제 반납하도록 되는데 복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밤에 가서 이제 복사를 했는지 어쨌든 복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유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800만 원 주고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20명한테 팝니다. 네, 맞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500 받고 1000에서 1500씩 이제 돈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1000에서 1500 받고 20명한테 팔았는데 근데 그 2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죠? 아니요. 누가 그랬어요? 답을 몰라서. 누가 답이 정답이네. 답이 유출된 게 아니죠. 뭐가 유출된 거예요 지금? 답은 인력공단 담당 공무원도 몰라요. 왜냐? 답은 이미 컴퓨터에 내장돼 있지 담당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 원판만 유출됐죠? 그럼 받았으면 뭐 해줘야 돼요? 공부해야죠?
책 찾아가지고 체크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럼 원판 받아봤자 뭐예요?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사람이 이제 판 사람한테 갑니다. 나 떨어졌으니까 돈 내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주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안 찔렸으면 지금까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19명이 문제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 한 사람 떨어졌고 19명은 자격을 취득했죠. 그럼 이 자격증 어떻게 돼요? 네, 시험이 무효가 되고 자격증은 취소되겠죠. 자, 부정 취득했으면 여러분 자격 취소 사유에 양도대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 취득됐죠? 자격 취소됐죠.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되면서 부정이 두 개 다 걸리죠. 그러면 이게 3년, 5년 이렇게 두 개 다 걸려버리죠. 그럼 뭘 계산하면 돼요? 네, 5년. 긴 거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사람이 지금 언제 걸렸냐면 이제 시험이 10월 달인가 있었고요. 그 이듬해 이제 떨어지고 나서 티격태격 했겠죠. 계속 주나 마나 하면서 그 이듬해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걸렸어요. 그러면 걸려가지고 그때 시험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걸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무효 처분을 받은 날 있죠. 그때부터 5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년 뒤에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3년 뒤에 그 3년 그 걸린 시점부터 5년 동안 되는 거예요. 시험 시행일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기간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자, 3년, 5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방법을 보죠. 자, 39페이지 보면 구분 실시 원칙이죠.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날 보죠. 같은 날 보니까 지금 이제 시험 며칠 날 봐요? 27일 날 보죠. 자, 그러면 이때 같은 날 봅니다. 그럼 같은 날 1차와 2차 동시에 실시하니까 자, 1차 시험 불합격한 자 2차 시험 어떻게 된다? 무효다. 아무리 잘 봐봤자 불합격이죠? 무효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1차 시험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회 시험에. 자, 다음 시험이 아니고 뭐예요? 다음 회 시험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회자가 빠지면 틀려요. 다음 회 시험이 회 시험. 다음 시험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들 출제 원칙 한번 요거는 넘어가고 출제 유형 한번 볼까요? 자, 출제 유형. 41페이지 출제위원 있습니다. 출제위원회 임명위촉이 있어요. 자, 출제위원. 누가 임명위촉한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중견 관련 문제 삭제 교미 풍반자라든가 아니면 또 풍반자 중에서죠. 풍반자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 자,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출제위원이라 그래요.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임명 위촉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시험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하면 틀립니다. 시도지사 딱 하나만 나오면 틀려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 하면 누구다? 시도지사 또는 국장 두 개를 한번 묶어야 돼요. 올해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지 모르죠?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모두 이제 법에서는 출제위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 보면 이제 출제위원하고 선정 검토위원으로 실제로 나눠져요. 자, 출제위원은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걸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없어요. 출제위원이 보통 2명씩 들어가요. 과목당. 과목당 2명씩 들어가서 몇 문제를 출제하냐면 80문제씩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문제 출제돼요? 과목별로 160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160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시험 시행기관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자,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선정검토위원이 일단 꾸려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선정검토를 하는데 보통 이제 호텔에서 합숙을 합니다. 3일간 호텔에서 합숙을 하는데 뭐 수능위원들은 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하죠. 이제 뭐 공주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3일 동안 일단 합숙을 해요. 합숙하면서 그 문제
16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골라내는 거예요? 40문제를 골라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난이도 조절이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도 와서 같이 합숙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정검토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번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수석이나 차석으로 합격하면, 수석이나 차석으로 합격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석이나 차석으로 합격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선정검토위원 연락이 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니까 인력공단 연락이 와요. 자, 당신 이제 수석 저번에 합격한 사람이니까 차석 합격한 사람이니까 혹시 선정검토에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일단 제안이 옵니다. 한번 희망을 가져보세요. 네. 수석 차석되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걸 반대하는데 왜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수석했다 그래도 보통 이제 선정검토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9월 달쯤 이루어져요. 8월 말이나 9월 초쯤 돼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때 다 까먹죠, 왜? 이제 예를 들어서 28회 시험에 작년 10월 달 말에 있었죠? 거기에서 수석 차석 합격한 사람한테 연락 옵니다. 요번에도 연락 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9월 달쯤 돼서 선정검토가 되는데 그때쯤 다 까먹어요. 한 50% 기억하려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수석이나 차석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당이 만만치 않아요. 하루 일당이 제가 이 얘기를 12년도에 들었으니까 12년도에 갔던 사람이 있어요. 갔던 사람이 80만 원 받았답니다. 하루 일당, 하루치. 그리고 3일 동안 한다 그랬잖아요. 3일간. 돈 계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선정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출제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제는 임명이 촉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인이 있다면 그 명단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몇 년간, 자, 맨 밑에 보죠. 몇 년간이에요? 5년간 출제인으로서 임명 위촉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시험 시행이 있습니다. 시험 시행은 매년 몇 회 이상 실시한다 그랬어요?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1회 이상 실시를 하는데, 다만, 자,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그의 시험 실시하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자,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결정할 때는 항상 어떤 과정을 거친다?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라고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특히 여러분 다시 넘기세요. 41페이지. 거기에 보면 조심할 것 1회 실시한다. 맞아 틀려요? 시험은 1회 실시한다. 틀립니다. 1회 이상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공고는요, 개략적 사항을 공고하는 것과 시행 공고가 있는데, 개략적 사항, 시험 예정 일시라든가 이런 개략적 사항을 매년 몇 월 며칠? 2월 28일까지 공고합니다. 요번에 2월 28일 날 공고됐어요. 2월 28일 공고됐는데 여기 특이사항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내년부터 중개 실무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시험 출제 범위에. 뭐가 추가되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부동산 거래신고 부분에서 얘기했을 텐데,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거래계약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계약하는 거 있죠? 이게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거 제가 아마 그때 강의하면서 요거 몇 년 안에 개업공개사에게 의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했던 적 있었죠? 내년부터 거래계약 시스템 이용 절차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이제 내년부터 거래계약 시스템.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는요, 이제 거래계약 시스템, 그 온라인으로 컴퓨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 계약 썼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강의해줘야 돼요,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자, 어쨌든 한 2문제 정도 출제될 것 같아요. 거래계약 시스템 이용 방법 이런 게. 자,
그리고 이제 시행공고합니다. 시행공고는 어떻게 한다?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단은 공고하도록 하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고됐죠? 그럼 이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 응시 원서를 제출하라.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응시 원서 제출할 때 뭐네요? 응시 원서 제출할 때 수수료 내죠? 자, 응시 수수료를 보죠. 자, 응시 수수료를 보면 응시 수수료는 일단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자, 응시수수료 낼 때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수수료야. 자, 그러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그 다음에 공고하는, 그 다음에 위탁되었을 때는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그 다음에 공고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냐면, 요거 시험 시행기관 있죠? 원칙 예외 위탁. 요거를 그대로 본따가 이쪽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인 누가요?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뭐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그럼 위탁했을 때는요, 위탁을 어떻게 돼요?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을 쓰죠. 자, 여기서 보죠. 위탁했을 때는 위탁을 어떻게 한다? 위탁을 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입니다. 요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틀려요. 위탁을 한 자가 위탁을 받은 자의 승인. 잡아낼 수 있겠어요? 이거 문장 딱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잡아내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이죠. 자, 한 자가 받은 자의 승인하면 틀립니다. 저 요거 문장 여러분들 조심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시수를 냅니다. 응시를 내고 응시하게 되는데 중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응시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한다? 반환해야 한다 그래요. 자, 철회하게 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자, 그러면 뭐죠? 반환 기준이 있죠. 반환 기준. 자, 보죠. 수수료 과오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과오납의 전부. 자, 다시 한번. 과오납하면 과오납의 전부.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규칙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수수료 전부. 그 다음에 접수 기간 내 취소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수수료 전부. 그 다음에 자, 접수 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며칠? 7일 내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수수료 100분의 60. 그리고 또 자, 그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 며칠 전 10일간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100분의 50. 자, 그러면 보죠. 다시 한번. 수수료 전부를 반환해 주는 게 몇 개예요? 3개. 자,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2개입니다. 2개.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가 어떻게 돼 있죠? 과오납의 전부예요. 과오납. 자, 수수료 전부가 아니죠. 과오납의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심할 것 D번 보세요. 자, 접수 마감일부터 7일이 아니라 마감일 다음날.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그런 것들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합격자 결정은 일단 1, 2차 각각 따로따로죠? 따로따로 각각 합격 몇 점? 각각은 40점. 여러분들 흔히들 이거 뭐예요? 과락이죠? 예, 각각 합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제도예요. 그런데 자, 그 밑에 제도를 한번 보세요. 선발 예정 자, 선발 예정 인원이 공고된 거라든가 아니면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이렇게 한번 두 가지 구분합니다. 제도의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선발 예정 인원 공고. 인원수 자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일단 올해 3,000명 뽑겠다 이렇게 공고하는 거예요. 자, 3,000명 뽑겠다. 올해 몇 명 뽑는 거예요? 3,000명 뽑겠다. 요거 9회 때입니다. 8회 때는 2,000명 뽑겠다고 공고했었고요. 9회 때는 3,000명 뽑겠다고 공고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원수가 제한됐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3,000명 뽑겠다고 공고했다면 어떻게 한다? 올해 3,000명 뽑는 거죠. 자, 그러면 1차는요. 여러분 절대평가입니다. 그냥 그대로. 각각 40점 이상 평균 60점이면 1차 시험을 일단 합격시켜줘요. 그리고 이거는 몇 차 시험에 한해서? 예, 2차 시험에 한해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 인자 중에서 뭔다?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과목별 40점 이상 인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1등부터 몇 등까지예요? 3,000등까지예요. 그리고 이때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9회 때 합격 인원수가 3,400 몇 명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400명이라는 인원수가 왜 나온 거예요? 예, 동점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 뭐 되는 거? 상대평가죠. 이렇게 상대평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선발 예전 공고가 9회 때까지 있다가 10회 때부터 이제 이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것처럼 1, 2차 각각 그냥 60점 이상 올라오면 합격시켜줘요. 그럼 10회 때부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10회 때가 언제냐면 99년도입니다. 10회 시험이 몇 년도에 있었다? 99년도. 그럼 그때가 뭐예요? IMF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 자격제도를 실업자 구제책으로 쓰기 시작해요. 사실 그때 중요한 시점이 그때부터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그 뉴스나 옛날에 아마 그때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은행이라든가 뭐 대기업에서 막 퇴직하고 막 나오죠? 사표 쓰고 명퇴하고 나오고 뭐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석사, 박사학위 이런 사람들도 이제 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간판에다가 뭐 붙이냐면 박사부동산 이런 거 있죠. 석사부동산 혹시 간판 보셨어요? 이런 간판? 요즘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2000년 초반에 많았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박사부동산, 박사공유재사무소 이런 거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주부들도 이제 따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격증을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만 공부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일반 주부들도 이제 따기 시작, 장래를 대비해서 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포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는 동네 이제 포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 동네에 조폭들 많이 쫓아내기 시작하고요. 이 부동산도 조폭들이 상당히 많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신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명 뭐가 된 거예요? 일명 국민자격증이라고 그랬죠? 왜? 그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언제든지 다시 이런 제도가 부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보죠.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인데요. 이건 최소한의 인원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 자, 올해 최소한 10,000명은 뽑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올해 최소한 비율 2차 시험 대비 15%는 뽑아주겠다. 이겁니다. 최소한이니까 자 보세요. 최소한 한선을 갖다가 정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상한선을 정해준 거고 이건 하한선을 정해준 거예요. 자, 요게 15%가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때 적용됐던 제도인데 자, 숫자 가까운 거죠. 올해 최소한 10,000명 뽑아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60점 이상짜리가 15,000명 나왔어요. 5,000명 어떻게 돼요? 합격, 불합격? 합격이죠. 20,000명 나왔어요. 20,000명 다 합격. 30,000명 나왔어요. 다 합격이에요. 올해 최소한 한선을 정해주고 최소한 몇 명 뽑아주겠다? 10,000명.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언제 써먹느냐? 10,000명이 안 됐을 때, 미달됐을 때. 올해 만약에 60점 이상짜리가 5,000명 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 최소한 몇명 뽑으자 약속했어요. 그렇죠. 10,000명 뽑자 약속했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 60점이 안 된 사람들 중에서 요 뭐가 된 사람들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얼마를? 5,000명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채운다? 10,000명을 채우는. 그러니까 선발 예정인 얘는 60점이 넘어도 떨어집니다. 참고적으로 9회 때 2차 커트라인, 상대니까 커트라인 있겠죠? 커트라인이 75점대였어요. 뭐 지금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여기는 60점이 어떻게 돼요? 안 돼도 올라갈 수 있는, 붙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제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합격자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보면 합격자 공고하죠? 누가 공고한다?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공고합니다. 자, 공고했으면 이제 자격증을 교부해주죠.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해줍니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자, 교부할 때, 자, 누가 교부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해도 누가 하고요? 시도지사 시행해도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국장이 시행해도 교부는 시도지사. 위탁해도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럼 시도지사가 할 때, 교부할 때,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저교 교부하고,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부를 했는데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재교부는요, 어떻게 돼요? 재교부는 누가 해준다? 누가 해요? 교부한 시도사.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교부한 시도사가 재교부. 자,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교부받았습니다. 서울이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잊어버렸죠? 어디 가서? 예, 경기도 가서 재교부받는 거예요. 이때 재교부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자체 조례정은 수수료를 납부하고요. 자, 이때 위탁이 가능해요. 재교부도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 받은 자가 한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을 수수료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격증 양도 대응. 자격증에 대한 양도, 그 다음에 대여, 그리고 양수를 금지한다.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 빌려주는 거, 받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돼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누구든지 자격증을 받아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 양도대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어떻게 되죠? 양도대하면 자격 취소되죠. 자, 양도대 빌려주면 자격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자, 자격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양도대하면 형벌 1-1 떠올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어떻게 돼요? 1-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죠.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A가 A, B와 있고 A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요. B는 자격증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와 B가 합쳐가지고 A는 등록하고 B가 돈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걸 뭐라 했죠? 동업관계죠. 이 동업관계 자체는 양도대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이 자, 얘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동업관계는 양도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대 위험성 있죠. 얘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자, 형식적으로 A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수행했다면 얘가 수행했다면 이건 양도대에 해당되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면 단지 몇 건만 얘가 한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했다? 얘가 했다면 이거는 양도대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도대와 관련된 부분, 에 대한 부분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누구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 아까 제가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는 뭐라 그래요? 라고 물어봤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 어떻게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라고 대답했죠. 자,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누구다?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죠? 그럼 얘는 자격증 없으니까, 자, 공인중개사 또는 이유사 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뭐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썼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형벌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런 동업관계 있었죠? 동업관계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자, 이 B가 무자격자죠. 얘가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장이죠.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장이니까 지가 사장 표시해줘야죠. 그래서 대표 누구누구 썩어져 다니죠. 이거 뭐가 된다? 이거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구분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야죠. 자, 45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 자격증 및 자격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합격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아까 잠깐 봤던 게 공고일로부터 뭐예요? 1개월이었죠. 쉽죠? 문제 보면, 기출문제 보면 쉬워요. 자, 근데 같이 푸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자, 자격 취소된 후 몇 년? 3년 경과 되지 않으면 공개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에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누구한테 해요? 교부한 시도의사. 자,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거. 이걸 뭐라요? 자격증 대여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빌려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격 취소 하야 한다. 자격 취소는 일단은 하야 한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등록 결격사유. 자,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 있죠? 그거 수업 끝나고 한번 꼭 보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 들어가는지 한번 꼭 보세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